3. 어떤 사람들이 추상을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보았다. 전염병이 다시 만연한 탓도 있고 또 파놀로 신부의 열렬한 강론 탓도 있어서 패스트가 발생한 첫 달은 암울한 분위기로 막을 내렸다. 파놀로 신부는 미셸 영감이 발병했을 때 도와준 예수회 소속 신부로 오랑의 지리학회지에 자주 논문을 기고하여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그의 금성문 보고는 권위가 있었다. 그는 현대 개인주의에 대해 1년의 강연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많은 청중을 모은 일이 있었다. 그 강연에서 그는 현대의 방종과 지난 몇 세기 동안 드러난 반계몽주의와는 거리가 먼 엄격한 기독교 신앙의 열렬한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혹독한 진실을 청중 앞에 가차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명성은 거기서 비롯되었다. 그달 말경 우리 시의 고위 성직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패스트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집단 기도주간을 기획했다. 대중의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패스트 환자였던 성 로크에게 장은 미사를 봉헌하고 일요일에 폐막될 예정이었다. 파넬로 신부는 그 미사에서 강론을 요청받은 상태였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프리카 교회에 대한 연구로 교단에서 각별한 지위를 얻고 있었는데 약 2주 전부터 그 연구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격하고 열정적이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정된 날짜보다 훨씬 전부터 강론에 관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고 그 강론은 나름대로 이 시기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기도 주간 내내 군중이 몰려들었다. 평상시에 오랑 시민들의 신앙심이 특별히 깊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에는 해수욕을 하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 정도였다. 그렇다고 느닷없이 개종하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군중이 몰려든 이유는 시가 폐쇄되고 항구가 차단되어 해수욕이 불가능해진 탓도 있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닥친 이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어떤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히 느끼는 매우 특별한 정신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질병은 곧 멈출 것이고 자기들은 물론 가족들도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여전했다. 따라서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 패스트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떠날 불쾌한 방문객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패스트가 그들의 생활 양식 그 자체처럼 보이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영위해왔던 존재 방식을 잊게 될 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그들은 패스트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도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열정이나 무관심과는 거리가 먼 객관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면 충분한 사고방식이었다. 기도 주간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의사 리웨 앞에서 어떤 신자가 어쨌든 해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라고 한 말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루도 이런 경우에 중국인들은 패스트 귀신 앞에서 북을 두드린다고 수첩에 적은 다음 실제로 북이 의학적 예방 조치보다 더 효과적인지도 결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패스트 귀신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모두 무의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우리 시의 대성당은 기도 주간 내내 신자들로 거의 만원을 이루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성당에 들어가지는 않고 성당 문 앞에 늘어선 종려나무와 석류나무 정원에 시민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리까지 밀물처럼 흘러나오는 축원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었고 그들도 점차 앞 사람들을 따라 성당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신자들의 화답송에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일요일에는 군중이 엄청나게 밀려와 성당의 중앙홀을 가득 메웠고 성당 앞 광장과 마지막 계단까지 군중으로 넘쳐났다. 그 전날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고 서 있었다. 향냄새와 축축하게 젖은 옷냄새가 성당 안에 떠도는 가운데 바늘로 신부가 설교단으로 올라갔다.
신부는 보통 키에 다부진 성격이었다. 크다란 두 손으로 설교당 가장자리의 나무들을 꽉 잡고 섰을 때 그는 쇠퇴 안경 밑에 불그스레한 양쪽 뺨이 두 개의 얼룩처럼 달려있는 두툼하고 시커먼 형체로만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열정적이었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불행 속에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불행을 겪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열렬한 의도로 끊어서 말하기 시작하자 일종의 파문 같은 것이 청중 사이를 뚫고 나와 성당 앞 광장까지 이르렀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다음 문장은 비장했던 첫 문장과 그리 잘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다음 대목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일련의 수사에 불과하며 신부가 능란한 웅변술로 강론의 전체 주제를 일격에 가하듯 단번에 제시했음을 알게 되었다. 파늘루 신부는 그 문장에 이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패스트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재앙이 역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적들을 쳐부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함으로 패스트가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하나님의 발밑에 꿇어 앉혔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밖에는 비가 더욱 거세졌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채색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로 인해 이 마지막 한마디의 의미가 한층 심오해지면서 얼마나 강하게 울려 퍼졌던지 몇몇 청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기도대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곧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몇 번 났을 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파늘루 신부가 다시 몸을 일으키며 깊이 숨을 쉬고는 점점 더 강한 의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패스트가 닥친 것은 반성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뜨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집과 나다를 가려낼 때까지 재앙은 인류라는 말을 무자비하게 타작할 것입니다. 나달보다는 집이 더 많을 것이고 부름을 받는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행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악과 타협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라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회개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손쉬운 방식으로 제멋대로 살아가자. 그 밖의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 도시의 시민들을 연민의 표정으로 굽어보시던 하나님께서도 기다림에 지치고 영원한 희망 가운데 실망하여 마침내 외면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잃고 이제 오랫도록 패스트의 암흑 속에 놓인 게 된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성미급한 말처럼 콧바람 소리를 냈다. 신부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황금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롬바르디아의 훔베르트 왕시대에 이탈리아는 패스트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얼마나 맹위를 떨쳤는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패스트는 특히 로마와 파비아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선한 천사가 나타나 사냥용 창을 든 악한 천사에게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라고 명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수만큼 그 집에서는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파넬루는 비의 장막 뒤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려는 듯 성당 앞 광장 쪽으로 짧은 두 팔을 뻗었다. 형제 여러분, 그가 힘차게 말했다. 그런 죽음의 사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루시퍼처럼 아름답고 야 그 자체처럼 찬란한 패스트의 천사가 여러분의 집 주둥이 위에 서서 오른손으로는 붉은 창을 머리 위에 지켜들고 왼손으로는 여러분의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집 문을 향하고 창은 나무 대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패스트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방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패스트는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마치 이 세상의 질서 자체인 것처럼 확고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지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심지어 인간의 공허한 지식으로도 여러분은 패스트가 뻗치는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로 물든 고통의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맞고 집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재앙의 비장한 이미지를 더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그는 거대한 나무 토막이 도시의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닥치는 대로 풀이 갈기고 피로 물든 채 다시 솟아올라 마침내 진리를 수확하게 될 씨를 뿌리기 위해 피와 인간의 고통을 흩뿌리는 광경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다음 바늘로 신부는 강론을 멈추었다.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와 있었고 양손을 통해 몸의 떨림이 설교대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더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비난하는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그렇습니다. 반성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뵙기만 하면 주중에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몇 번 무릎을 꿇는 것으로 무관심에서 비롯된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 찾아뵙는 그런 관계로는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애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사실 그것이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유사일에 재앙이 죄지은 도시를 빠짐없이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재앙이 찾아들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카인과 그의 후손들, 노아의 대홍수 이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파라오와 욥, 그리고 저주받았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이 도시가 여러분과 재앙을 한데 가둬놓고 벽을 쌓은 그날부터 존재와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축축한 바람이 대성당의 중앙홀까지 불어와 큰 촛대의 불꽃이 너울거리며 지직거렸다. 짙은 촛농 때문에 촛농 냄새와 기침 소리, 재치기 소리가 바늘로 신부에까지 들려왔다. 신부는 높이 평가받은 가 있는 교묘한 말솜씨를 비롯해 다시 강론으로 돌아와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며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충고나 애정어린 손길로 선을 향해 이끌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붉은 창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가도록 부축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물의 선과 악, 분노와 연민, 포스트와 구원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비로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이 재앙이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비시니아의 기독교도들은 패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확실하게 죽을 수 있도록 패스트 환자의 이불로 몸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그와 같은 광기 어린 열정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오만에 가까운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축해 놓으신 불변의 진리를 더 빨리 완성하겠다고 주장하는 모든 행위는 이단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비시니아의 기독교들과 교도들이 보여준 예는 나름 교훈이 있습니다. 더 나은 해안을 가진 우리 영혼에게 이 예는 온갖 고통 속에 놓인 감미로울 영생의 불빛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 불빛은 황혼의 어두운 길을 밝혀 해방에 이르게 합니다. 그 불빛에는 악을 완벽하게 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 불빛은 죽음과 불안과 아우성의 길을 통해 오늘 우리를 본질적인 침묵으로 모든 생명의 원칙으로 이끌어주고 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위안입니다. 이곳에서 징병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부디 위안의 말씀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페넬로 신부의 강론은 끝난 것 같았다. 밖에는 비가 그쳐 있었다. 수증기와 햇살이 뒤섞인 하늘에서 꽃이 한층 생생하게 광장으로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깨어난 도시가 내는 온갖 소리가 거리에서 울려왔다. 청중은 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소지품을 챙겼다. 그런데 신부가 다시 말을 이어서 패스트는 본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점과 그 재앙의 징벌적 성격을 밝힌 이상, 자기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이와 같은 비극적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웅변으로 감론을 끝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가 볼 때 여기에 모인 청중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마르세유의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연대기 작가 마티웨 마레가 지옥에 빠져 구원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한탄했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마티와 마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장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바늘로 신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기독교의 희망을 오늘만큼 생생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매일같이 겪고 있는 참상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시 시민들이 그 어떤 희망보다 기독교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을 하늘을 향해 외치기를 원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4. 그 강론이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사검사 오통신은 의사 리웨에게 바늘로 신부의 설교가 전혀 흠잡을 데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강론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그때까지 막연했던 생각, 즉 알지도 못하는 어떤 죄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폐 상태에 처했다는 생각에 좀 더 민감해졌다.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계속해 가며 감금 상태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반대로 그때부터 이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몇 가지 습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겪는 일시적인 불편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뚜껑 같은 하늘 아래 여름이 달아오르고 자신이 일종의 감금 상태에 놓여 있음을 문득 의식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징역살이 때문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녁이 되고 조금 선선해지면서 기력을 되찾으면 때때로 절망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그 일요일부터 우리 시에 두려움 같은 것이 생겼다. 그 두려움은 상당히 널리 퍼졌고 또 상당히 심각했다. 시민들이 진짜로 사람들의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의 분위기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변한 것이 분위기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인지 그것이 문제였다. 며칠 후 그랑과 함께 강론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변두리 동네 쪽으로 가다가 리웨는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비틀거리는 어떤 사람과 부딪혔다. 바로 그때 갈수록 늦게 점등되던 가로등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 산책하는 사람들 등 뒤로 높이 달려있는 가로등 불빛에 한 남자가 갑자기 드러나는데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말없이 웃고 있어서 이완되어 보이는 허연 얼굴 위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그냥 지나쳤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랑이 말했다. 리웨가 그랑을 끌고 가려고 그의 팔을 잡았더니 그랑이 흥분해서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머지않아 이 도시엔 미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리웨가 말했다. 피곤한 탓인지 그는 목이 말랐다. 뭘 좀 마실까요? 그들이 들어간 조그만 카페는 카운터 위에 있는 전등 하나로 실내를 밝히고 있었는데 불그스름하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카운터에 자리를 잡자 그랑은 놀랍게도 술을 한 잔 주문해서 단숨에 들이켜고는 자기는 술이 꽤 세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밖으로 나오자 리웨는
밤이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로등 위 어두운 하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휘파람 소리는 끊임없이 뜨거운 공기를 휘젓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재앙을 연상시켰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랑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리웨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나는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랑이 말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리웨가 말했다. 그러고는 휘파람 소리를 듣지 않을 생각으로 그랑에게 그 일에 만족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순조로운 편이에요. 아직 한참 걸리나요? 생기가 도는지 그랑의 목소리에 알코올의 열기가 묻어나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걸리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팔을 흔드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랑은 할 말을 준비하는 듯 하더니 벼랑간 수다스럽게 털어놓았다. 선생님,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죠. 원고가 출판사에 도착하는 날 출판업자가 그것을 읽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들에게 여러분 모자를 벗으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듣고 리웨는 깜짝 놀랐다. 그랑은 한 손을 머리로 가져가더니 모자 벗는 신용을 하며 팔을 수평으로 뻗었다. 저 높은 곳에서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럼요. 그건 완벽해야 해요. 그랑이 말했다. 문화계의 관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리웨의 생각으로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출판사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서 모자를 쓰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이어서 리웨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페스트가 내는 신비스러운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랑이 사는 동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동네는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산들 바람이 불어와 시원했고 시내의 소음은 말끔히 씻기고 없었다. 그랑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작품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고 그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며칠 저녁 몇 주일을 꼬박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때는 단순한 접속사 하나 때문에 그랑은 이 대목에서 말을 멈추고 의사의 외투에 있는 단추를 붙잡았다. 고르지 못한 치아 사이로 말이 뜨듬뜨듬 새어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나와 그리고 중에서 선택하는 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와 그 다음에 중에서 선택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와 이어서가 되면 더 어려워지고요. 누가 뭘 해도 제일 어려운 건 그리고를 넣어야 할지 말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웨가 말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랑은 당황한 것 같았지만 다시 리웨 곁으로 다가왔다. 죄송해요. 그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리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그를 돕고 싶다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진 듯 집 앞에 도착하자 그랑은 약간 망설이더니 잠시 들어가자고 청했다. 리웨는 그러기로 했다. 주방에 들어가자 그랑은 리웨에게 탁자 앞에 앉으라고 그랬다. 탁자에는 종이가 널려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 적혀 있고 삭제한 표시로 뒤덮여 있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리웨가 눈짓으로 묻자 그랑이 말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포도주가 있어요. 리웨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지 마세요. 그랑이 말했다. 첫 문장인데 아주 힘들어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랑은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한 장을 집어들고는 갓도 씌우지 않은 전등 앞에 대고 비춰보았다. 종이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시청 직원의 이마가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앉아서 좀 읽어주세요. 리웨가 말했다. 그랑은 리웨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네, 그가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군요.
그랑은 종이를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와 동시에 웅웅거리는 듯한 모호한 소리가 리웨의 귀에 들려왔다. 재앙이 내는 휘파람 소리에 이 도시가 화답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발밑에 펼쳐져 있는 이 도시와 이 도시로 이루어진 폐쇄된 세계, 그리고 이 도시가 어둠 속에서 억누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아우성을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게 지각할 수 있었다. 그랑의 목소리가 암암리에 높아졌다. 오울의 어느 화창한 아침에 우아한 여인 한 명이 근사한 밤색 앞말을 타고 볼로뉴 숲의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자 분명치는 않지만 도시의 고통스러운 소음이 또 들려왔다. 그랑은 종이를 내려놓고도 여전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웨는 첫머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어질까 궁금해진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랑은 활기찬 어조로 그런 관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손바닥으로 원고를 탁 쳤다. 이건 대충 써둔 것에 불과해요.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장면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말을 타는 속도와 내 문장이 딱 들어맞게 되면 나머지는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환상이 처음부터 무척 강해서 모자를 벗으시오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는 이 문장을 이 상태 그대로 인쇄에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간혹 만족스럽게 여겨질 때도 없지는 않지만 이 문장이 아직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한 어조가 남아있어서 상투적이지는 않더라도 상투적인 문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랑의 말은 대충 그런 의미였다. 그때 창 밑에서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두고 보세요. 그랑이 말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덧붙였다. 이 일이 모두 끝난 뒤의 얘기지만요.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리웨는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그리로 내려오자 남자 2명이 앞을 지나갔다. 시의 출입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시민들 중 일부가 더위와 패스트 사이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바리케이트로 만들어 놓은 경비 초소를 따돌리고 도시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